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 오늘 넋이 나갔네? 또는 넋 놓고 있지 말고 집중해. 라는 말이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일상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넋이 나간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로 우리 안에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까요? 오늘은 이 넋이라는 개념을 통해 한국 무속이 품고 있는 깊은 지혜와 그것이 현대 심리학과 어떻게 만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미신이나 낡은 풍습으로 치부하기엔 우리 조상들이 발견한 인간 내면에 대한 통찰이 너무나 놀랍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인간이 단순히 몸뚱이만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고 믿었죠. 이 영적 에너지를 바로 넋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 과사전에 따르면 넋은 살아있는 사람의 육신에 깃들어 생명을 지탱해주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넋, 혼, 혼백, 영혼, 얼. 이 모든 단어들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넋이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요소로 나뉜다는 겁니다. 바로 혼과 백이죠. 혼은 양의 기운으로 하늘을 향합니다. 우리의 정신, 의식, 생각, 기억을 담당하죠. 마치 하늘처럼 높고 가벼운 에너지입니다. 반면 백은 음의 기운으로 땅을 향합니다. 우리의 몸, 본능, 감정, 생명력을 담당합니다. 땅처럼 무겁고 실체가 있는 에너지죠. 마치 하늘과 땅, 정신과 육체처럼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에너지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은 하늘로 올라가 신령이 되고 백은 땅에 머물러 조상의 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장례를 치를 때 혼을 위한 의식과 백을 위한 의식을 따로 치렀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하늘에 계신 혼과 땅에 계신 백을 모두 모셨죠. 그렇다면 넋이 나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혼과 백의 조화가 깨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넋을 잃는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멍해지고 현실 감각을 잃고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해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겪을 때 우리의 정신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현실과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마치 전기 과부하가 걸렸을 때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처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넋이 나갔다고 표현해온 현상입니다. 제주도에는 특별한 무속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넋드림이라는 의례인데요. 특히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물에 빠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 의례를 행합니다. 아이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그 이후로 자꾸 아프거나 잠을 못 자거나 밥을 안 먹거나 성격이 변하면 넋이 나갔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무당을 불러 넋을 다시 불러들이는 의식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주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심리치료 과정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 과사전의 기록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는 인간이 육체와 여러 개의 넋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특히 15세 이하의 어린아이는 이 결합이 불안정해서 쉽게 넋이 이탈한다고 여겼죠. 이런 관점이 현대 심리학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아시나요? 정신의학에서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특히 어린이의 자아는 아직 완전히 통합되지 않아서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심리적 분열이 일어나기 쉽다고 하죠. 바로 우리 조상들이 넋이 나갔다고 표현한 그 상태입니다. 무당의 역할은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무당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 과사전에 따르면 무당은 신병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거쳐 신의 영역을 얻은 사람입니다. 신병을 앓으면서 무당 자신도 넋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넋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치료자 자신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면 내담자를 더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무당이 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치유의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무당은 어떻게 넋을 불러올까요? 전통적인 넋굿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이 정말 놀라운데요. 현대 심리 치료의 과정과 거의 똑같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환입니다. 무당은 북을 치며 주문을 외웁니다. 어디로 갔느냐, 저승에 갔느냐, 바람결에 흩어졌느냐, 어서 돌아오너라. 북 소리는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이 리듬이 참여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죠. 현대 음악 치료에서도 리듬이 뇌파를 조절하고 심리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무당의 목소리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높고 낮은 음을 오가며 때로는 울부짖듯 때로는 속삭이듯 넋을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도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린 기억과 감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현대 심리 치료에서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으며 잊혀진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분리된 자아의 조각을 찾아 나서는 첫걸음이죠. 두 번째 단계는 감흥입니다. 넋이 불려오면 무당은 신내림 상태가 되어 그 넋의 감정을 대변합니다. 울음, 탄식, 노래, 몸의 떨림. 이 모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무당은 넋이 되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두려웠다, 나는 외로웠다. 이런 감정들이 무당의 몸을 통해 표현됩니다. 이 장면을 보는 가족들도 함께 울고 탄식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외현화라고 부릅니다. 억압되었던 감정이 무의식으로부터 떠올라 언어로 또는 몸의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순간이죠. 프로이트는 이를 무의식의 표면화라고 했고 융은 자기와의 재접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감정의 표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트라우마 치료에서는 얼어붙었던 감정을 해동시키고 표현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면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죠. 바로 무속에서 수천 년 동안 해온 방식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화입니다. 무당은 향불, 물, 쌀, 비단천 등을 사용해 넋을 깨끗이 씻습니다. 향불은 하늘로 올라가며 부정한 기운을 태워버립니다. 물은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쌀은 생명력을 상징하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비단천은 넋을 감싸 보호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정결 의식이 아니라 심리적 정화의 상징입니다. 참여자들은 이 의례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도 함께 씻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죄책감, 분노, 슬픔, 두려움. 이런 무거운 감정들이 의례와 함께 정화되는 거죠. 현대 심리 치료에서도 의례적 종결이나 상징적 정화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를 적은 종이를 태우거나 상처를 상징하는 돌을 강물에 던지거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나무를 심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내담자가 의례에 참여함으로써 심리적 정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합일입니다. 무당은 넋이 몸으로 돌아왔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때 무당은 참여자에게 쌀이나 실을 쥐어주며 이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합니다. 이것은 넋이 다시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두는 의미입니다. 참여자는 눈을 뜨고 숨을 고르며 안정을 되찾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눈빛이 살아납니다. 가족들은 넋이 돌아왔구나 하며 안도합니다. 이때 생기는 심리적 변화는 안심과 재생의 감각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자기의 회복, 즉 분열된 자아의 재통합을 의미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끊어진 내면의 연결선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죠. 특별히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넋을 건지는 의례도 있습니다. 넋 건지 기구 또는 수망굿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행해졌던 의식입니다. 바다나 강, 저수지에서 익사한 사람의 넋은 물속에 갇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떠돈다고 믿었습니다. 무당은 먼저 용왕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용왕은 물의 주인이니 그에게 정중히 부탁하여 익사자의 넋을 무트로 내보내달라고 빕니다. 그 다음 무당이 직접 물가로 갑니다. 강신무 지역이나 제주도에서는 무당이 망인의 옷을 입고 넋그릇이라는 특별한 그릇을 들고 물에 들어갑니다. 무당은 물속에서 넋을 건져 올리는 신용을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듯이요. 넋을 건져 올리면 넋그릇에 담아 육지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방금 죽은 시체를 건진 것처럼 간단한 상례를 치릅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얼굴을 닦아주고 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저승으로 보내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 의식이 흥미로운 이유는
죽은 사람의 넋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유족들의 상처까지 함께 치유한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집니다. 특히 시신을 찾지 못하면 그 고통은 더욱 큽니다.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죽음을 실감하지 못한 채 계속 그리움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복합비애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죠. 널건지 기굿은 유족들에게 죽은 이가 제대로 저승으로 갔다는 확신을 주고 동시에 자신들의 슬픔과 죄책감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시신은 없어도 넋을 건져 올려 장례를 치름으로써 유족들은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의 조화 속에서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분석 심리학 권위자인 이부영 서울대 명예교수는 반세기 넘게 한국 무속과 융 심리학의 연결고리를 연구했습니다. 이부영 교수는 2012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속을 비과학이라고 홀대하는 것은 한국인의 삶을 구성하는 기층 문화와 스스로 단절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도교 같은 고등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 무속에는 높은 수준의 종교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특히 무속의 치료 효과를 높이 평가했는데요. 현대 서양 의학과 달리 환자 개인보다 가족 전체 또는 공동체를 치유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병의 근원 구조를 없애기보다 그것을 화합하고 통일시키는 작업을 치유라고 부를 수 있다면 효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물론 한계도 있지만 서양 의학이라고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넋은 무의식의 에너지이자 자아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기의 일부입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을 자아와 자기로 구분했습니다. 자아는 우리가 의식하는 나이고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나입니다. 건강한 정신은 자아와 자기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트라우마나 큰 충격은 이 조화를 깨뜨립니다. 자아는 무의식과의 연결을 끊고 홀로 고립됩니다. 이것이 바로 넋이 나간 상태입니다. 무당의 주문은 상징적 언어로 무의식을 호출하는 과정이고 넋의 귀환은 의식과 무의식의 재결합, 즉 자기의 복원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융이 말한 꿈 치료나 상징적 상상 기법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융은 환자에게 꿈을 기록하게 하고 그 꿈 속의 상징들과 대화하게 했습니다. 무의식의 메시지를 의식으로 끌어올려 통합하는 거죠. 무속의 굿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이 신이 되어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참여자는 그것을 받아들여 자기를 회복합니다. 한국 무속에서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넋의 귀환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일로 여겨진다는 거죠. 전쟁이나 사고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넋을 불러 위로하는 위령제는 단순히 죽은 이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상처받은 공동체 전체가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는 집단 심리적 복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라도 지역의 씻김굿이 대표적입니다. 진도 씻김굿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예술적 가치가 높은데요. 이 굿에서는 바리대기 무가를 부릅니다. 바리대기는 7째 딸로 태어나 버림받았지만 나중에 병든 부모를 살리기 위해 저승까지 다녀온 효녀입니다. 무속에서는 바리대기를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으로 모십니다. 씻김굿의 과정을 보면 먼저 망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오구물림을 합니다. 바리대기 무가를 부르며 망자의 한 맺힌 삶을 위로하죠. 그 다음 고풀이를 합니다. 무명실로 수십 개의 매듭을 만들어 춤을 추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이 매듭은 망자의 가슴에 맺힌 한을 상징합니다. 무당이 매듭을 풀 때마다 가족들도 함께 풀어라, 풀어라 하고 외칩니다. 그 다음은 씻김입니다. 망자를 상징하는 신체를 만듭니다. 돗자리에 망자의 옷을 말아 몸통을 만들고 주발에 쌀을 담아 머리를 만듭니다. 그 위에 솥뚜껑을 얹어 가처럼 만들죠. 이 신체를 깨끗한 물로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마치 망자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처럼요. 이 모든 과정에 유족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춥니다. 슬픔과 한을 공유하고 위로를 나눕니다. 개인의 상실이 공동체의 상실이 되고 개인의 치유가 공동체의 치유가 되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집단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조금 가벼워지죠. 특히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 가족 모임, 유가족 지원 그룹, 재난 피해자 모임 등이 그런 예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가 수천 년 전부터 한국 무속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한국 무속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불교, 유교, 도교와 만나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불교에서는 넋을식, 즉 의식으로 보며 윤회의 흐름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넋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망자를 위한 천도제를 지내며 좋은 곳에 환생하기를 빕니다. 유교에서는 혼백 개념을 이원화하여 조상 제례와 효 윤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혼은 신주에 모시고 백은 무덤에 모십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혼을 청해오고 성묘를 할 때는 백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혼과 백을 구분하여 섬기는 것이 유교식 효의 실천입니다. 도교에서는 혼과 백의 균형이 생명력을 유지하는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도교의 수련법은 혼과 백을 조화롭게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명상과 호흡법으로 혼을 맑게 하고 약물과 체조로 백을 튼튼히 하는 거죠. 이 세 전통이 무속과 융합되면서 영혼과 심리, 생명과 감정이 하나로 이어지는 통합적 치유 의례로 발전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무속은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민족의 종교적 주류를 형성했고 외래 종교가 들어온 뒤에도 민간 신앙으로서 기층 종교 현상으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문헌에는 무당이 신이 들려 공수를 내리고 춤을 추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 적어도 고려시대에는 무속의 제2체계가 완전히 갖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에 무당이 점을 치고 병을 고쳤다는 기록도 있고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무당의 방울로 추정되는 제2용 방울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무속을 탄압했지만 영조실록을 보면 궁궐과 사대부들이 겉으로는 무속을 경시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이 믿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강 점기에는 더욱 심한 탄압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앙심을 유지했죠. 그만큼 무속은 한국인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통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대인들은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불안, 우울, 트라우마, 상실감.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약물이나 논리적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심리치료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같은 논리적 접근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표현과 정화, 상징적 의례의 중요성도 인정받고 있죠. 예술치료,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같은 방법들이 바로 그런 흐름입니다. 실제로 임상심리학에서는 명상 같은 동양 철학의 원리를 심리치료에 포함시키는 제3의 물결, 심리치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나 수용전념치료가 그런 예입니다. 이는 서양 심리학이 동양의 전통적 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한국 무속의 넋굿은 바로 이런 통합적 접근을 수천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노래와 춤으로 드러내고 상징적 의례를 통해 정화하며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위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과정이 현대 심리학이 새롭게 발견하고 있는 치유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많은 한국인이 무속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급박한 상황이 오면 다시 찾게 되죠. 이런 모순적인 태도는 일제강점기와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폄하하도록 교육받은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의지해온 이 전통이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미신일까요? 오히려 그 속에는 인간의 내면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이부영 교수가 평생을 걸고 연구할 만큼 학술적 가치가 있는 분야입니다. 넋의 귀환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죽은 자를 부르는 굿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부르는 의식입니다. 트라우마로 분리된 자아를 다시 통합하고 억압된 감정을 표현하며 공동체의 위로 속에서 치유받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인간 내면의 영혼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의례입니다. 오늘날에도 넋의 귀환은 계속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상담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 자조 모임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 예술 활동을 통해 내면을 표현하는 사람. 이 모든 이가 사실은 자신의 넋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찾고 분리되었던 감정을 다시 연결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넋의 귀환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굿이라는 의례로 표현했고 현대인은 심리치료라는 이름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지혜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감정과 영혼을 가진 복합적 존재라는 것. 개인의 치유는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 상처는 억압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 정화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통찰이 한국 무속의 넋구 속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넋을 잃은 적이 있나요? 큰 충격으로 멍해진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그 넋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위로로, 때로는 예술이나 의례를 통해서 말이죠. 넋의 귀환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는 인간 본연의 치유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넋을 부르는 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넋을 불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속에 담긴 깊은 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